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오픈 이노베이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이 자기 회사 내 조직이 아니라 외부 조직이나 또 외부 인사들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또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답니다. 흔히들 각종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거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회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회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은요, 심지어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노규승 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시작하면서 간략히 설명을 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열린 혁신 맞습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열린 혁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인용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가장 익숙하신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 중에 기업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기능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을 이해하는 거고, 그다음에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한테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걸 혁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계속 혁신을 해왔습니다. 해야죠. 그리고 이노베이션 해왔고 못하면 도태되죠. 맞습니다. 그게 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노베이션 너무 당연했던 건데 이제 과거하고 달리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세상의 변화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이런 혁신만으로는 이제 세상의 속도를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제 기업들이 처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했었던 이제 대학하고의 산학 같은 것들도 사실 산학협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렇죠. 내부에 있는 리소스가 아닌 외부에 있는 그 인재 탤런트들과 같이 그 혁신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의 하나고, 근데 이제 단지 세상이 조금 많이 바뀐 건 근래 들어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런 혁신들을 워낙 많이 외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모두 다 이런 스타트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은 그런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예술가분들하고도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좀 다르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말씀하신 산학협력부터 따지면 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그죠? 네. 근데 기업 내지는 그룹 차원에서 별도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라고 하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일종의 플랫폼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는 국내외를 통틀어 몇 년쯤 전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실리콘밸리라는 이 타운 자체가 스타트업과 혁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특히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려있는 개방형 혁신으로 이루어진 생태계다 보니까요. 실리콘밸리의 역사를 얘기하면 70년대로 흘러가야 될 것 같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7년, 8년 아이폰 같은 이제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제 개방형 혁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저는 한 2010년도부터 특히나 이런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이제 자동차 기업이나 전통의 이제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6년, 17년 보통 이제 그 타이밍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웬만한 회사들, 대기업들은 다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따로 두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제가 최근에도 이런 여러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통계들을 많이 보는데요. 웬만한 이제 생각하시는 모든 국내 대기업들은 다 오픈 이노베이션 조직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해외가 훨씬 더 먼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IT 기업이 먼저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제조업체들까지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다. 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몸담고 계신 회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팀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저희는 2017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전신인 이런 스타트업 벤처에 투자를 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하는 조직은 사실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꽤 오래된 그 국내에서도 아마 이제 저희 말고는 한두 기업 정도가 이제 저희 정도의 이제 한 20년 이상의 오픈 이노베이션 해왔고요. 근데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역할들이 중요해졌던 부분은 한 17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오프닝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각종 스타트업 회사와의 협업은 벌써 이미 오래됐고 또 협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해서 한 20군데 가운데 하나만 대박을 쳐도 또 다시 투자 대비 효과는 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역사는 꽤 오래됐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17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1조 3천억 이상의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스타트업 투자한 기업들이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한 100개 정도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고요. 100개 정도는 국내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국내 기업 100군데 정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주로 같이 함께 협력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파트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술가들하고도 한번 해보자라는 발상이 시작된 거죠? 사실 이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7년도에 저희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기업들마다 굉장히 활발해졌고 저희도 이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하려고 보니 좀 걱정들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라는 건 아직 오지 않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EV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수소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미래 사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 일부는 사실 여전히 지금 현재 고객이 없는 미래 사업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래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당장 저희가 눈앞에서 찾고 있는 이 기술들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만으로 과연 이런 미래 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 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범주 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 끝에 나왔던 컨셉이 아트 싱킹이었습니다. 예술적으로 사고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긴 과거를 이제 돌이켜 보더라도 이 기술과 예술은 늘 항상 이제 조화롭게 커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AI들이 확 올라가면서 특히나 이 예술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또 컨선을 가지고 계시죠. 걱정을 갖고 계시는데 걱정도 하지만 또 활용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아트 싱킹의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자들이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트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저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좀 자기 확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그렇게 예술가들과 협업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직은 별로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외국에는, 해외에는 그런 그 사례가 전례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해외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비교적 그 아트와 테크의 이제 융복합이 조금 더 먼저 발달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기관이고요. 근데 이 기관 같은 경우가 이런 아트 띵킹에 기반해가지고 기술과 융복합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여러 기업들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벤치마킹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그곳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럽 같은 역사가 좀 오래된 곳에서는 예술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까지 연결된 사례도 다 있나요? 이미? 예를 들면 사실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됐다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 아트 테크놀로지의 콜라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영감들을 주거든요. 영감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 영감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프로덕트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층위가 따뜻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어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아트텍 콜라보 자체가 바로 제품화되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 아트테크 콜라보된 이 프로덕트나 이 기획이 결국에 중간 단위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주고 그것들이 이제 엔드 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뭐 예를 들어 보면 자율주행차가 하나의 어떤 이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도? 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보면 사람이 말을 타고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멀미가 별로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아마 타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자율주행차를 타보시면 일종의 멀미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멀미를 느낀다고요? 네. 왜요? 그게 이제 본인이 주행을 직접 할 때는 제가 예측을 하고 있죠. 저는 언제 브레이크를 밟을 거고 언제 가속 페달을 밟을 건지 압니다. 아, 근데 자율주행차는 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쓰고 막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금방. 네.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그 괴리감 때문에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를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일종의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아트 띵킹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말과 사람의 어떤 교감에서 좀 단서를 찾는 거죠. 말도 일종의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이끄는 네, 대로 가죠. 이끄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내버려도 말이 알아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일종의 자율주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말과 사람은 굉장히 별다른 멀미 없이 불쾌감 없이 잘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이제 그 예술가 분들께서 리서치를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결국엔 이제 말과 사람이 이제 다리가 다 있고 몸이 다 있잖아요. 밀착돼 있고 네. 교감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근육의 움직임이라던가 이 사람의 감정 같은 것들을 말이 실제로 느끼면서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말도 운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율주행차라는 기술을 개발할 때 새로운 형태의 영감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결국엔 고객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구나. 자율주행차와 사람 사이의 어떤 교감, 네, 그렇죠. 말과 사람의 교감처럼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개발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죠. 발상을 예술가들이 줬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머지 아마 과제는 이제 기술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유럽의 사례라 이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떠올릴 수 없는 새로운 범주의 아이디어까지 한번 얻어보자. 이 목표로 시작하셨다고 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술가, 화가, 피아니스트, 무용가, 닥치는 대로 다 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희한테 이 아티스트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존재냐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미래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질문. 네. 그래서 사실 이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기술을 볼 때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드론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드론. 집에서 손쉽게 이제 드론을 구해서 날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에어모빌리티라는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것들도 이제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다 투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술가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원래 기존의 하늘은 새들의 공간이었고 새들의 영역이었는데 이런 드론, 그다음에 에어모빌리티가 이런 새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겠죠. 그런 부분 생각해 보지 않았냐? 세계 생태에 미치는 영향. 네, 맞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당연하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의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율주행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레퍼런스가 나왔던 것처럼 드론 기술을 놓고도 크리에이터 분들,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런 영감과 인스퍼레이션을 주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철새 이동 경로에 새 생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질문을 던져주신 분은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그림 그리는 분이었습니까? 사실 그분은 이제 행위예술가 하시는 분이셨고요. 지금 말씀 듣고 나면 네. 생태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다들 떠올릴 수 있는 얘기 같기도 한데 네네. 근데 예술가들은 그걸 더 먼저 떠올리나요? 경험해 보시니까 그래요? 사실 저는 이게 예술가라는 정의보다는 크리에이터라는 정의가 조금 저희한테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군요. 어떤 영감을 주는 존재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정의를 했었을 때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선발을 할 때는 사실 백그라운드는 되게 다양하세요. 아까 전에
뭐 얘기하셨던 뭐 화가나 뭐 뮤지션, 무용가, 건축가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제 기계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었고요. 뭐 AI를 개발하는 AI 엔지니어 분들도 계셨고요. 그분들은 예술가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분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을 한데 모아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교환하게끔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기반이 됐던 건 시작점은 아트 띵킹은 맞습니다. 근데 그 아트 띵킹이라는 게 꼭 예술가들만 아트 띵킹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오히려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네. 오히려 그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저희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발한다고 표현하셨어요? 네, 선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무슨 뭐 공모 과정을 거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10월, 11월 정도에 오픈콜 형태로 이제 공모를 합니다. 공모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모으고 있는 이 크리에이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라라고 하고요. 이제 그럼 지원을 받아서 네. 어떻게 선발합니까? 누가 심사를 하고 뭐 시험을 보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도 예술계 쪽에 좀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는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 소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겠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이버시티. 선발을 할 때도 너무 한쪽에 그런 백그라운드나 전문성이 겹치지 않게끔 다양한 분야의 맞습니다. 분들을 뽑는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저희의 어떤 하나의 선발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질문입니다. 이분은 예를 들어 이 플랫폼에 들어와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가, 그 질문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얻어가고 싶은가를 저희는 좀 중요하게 선발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할 질문을 한번 써서 보내주시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그게 이제 그 서류 면접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응모해요? 네, 응모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 이제 해외 지원자들도 이제 꽤 있으세요. 뭐 코비드 기간 동안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1차 서류 면접은 보고 2차는 2배수로 해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면접을 봅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함께 이제 직접 들어보는 거죠. 서로 드러나지 않는 항상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술계, 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쪽, 비즈니스, 스타트업, 그다음에 이제 테크 쪽, 기술 분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자문위원분들을 모시고서 알겠습니다. 같이 선발하는. 그래서 400명, 500명이 응모하면 네. 1년에 몇 명 뽑아요? 저희가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20명? 네, 뽑습니다. 그럼 그 20명의 백그라운드는 매우 다양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성별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요. 그래요. 네. 최연장자 몇 살까지 있습니까? 최연장자는 제 기억에는 그래도 한 50 가까이 네. 그래요? 40대 네, 중후반 네,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미술 하시던 분, 음악 하시던 분 네. 이런 예술 계통이 20명 중에 그래도 한 10명 이상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 그래도 대체로 절반 이상은 아트 쪽의 축을 좀 더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한 절반 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엔지니어라던가 조금 건축가, 좀 다른 형태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20명이 크리에이터로 선발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그분들이?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저희는 판을 깔아드리는 거죠. 일종의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 오퍼레이터니까 저희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굉장히 다른 시선과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장을 계속 만들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AI 같은 경우에 제너러티브 AI에 대한 아무래도 저희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가장 스페셜티를 갖고 계신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거가 저희의 또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리 정말 그걸 잘 아시는 분을 연사로 모시고 전문가를 연사로 초대해 놓고 네, 맞습니다. 그분이 그러면 이제 기술이라던가 어떤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오히려 전문성 기반으로 이제 풀어주시고요. 강의를 하고 네, 맞습니다. 크리에이터들 앞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의 세션이 생기는 거죠. 그걸 듣고 본인은 이런 생각을 했다. 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중구난방 얘기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프리덤이 굉장히 더 중요하니까요. 자유를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 자체를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이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의 어떤 방향성.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거의 이제 주에 한 번 이상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어떨 때는 그런 세미나나 워크샵 형태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필드 트립처럼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유명한 공간 같은 데 직접 가가지고 그 공간에서 느낀 것들을 서로 체험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도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공장 안에도 가보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자동차 트랙에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차를 몰아보고 이제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크리에이터로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자동화된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고 예, 그 예, 느낌을 얘기를 한다던가.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팀장님도 계속 같이 하는 거죠. 저도 뭐 가능하면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네.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깜짝깜짝 놀랄 질문들이 나옵니까? 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매번 늘 새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네, 매번 늘 새롭기는 좀 가끔이라도 어렵죠. 네. 이건 정말 뒤통수를 꽉 맞았다 싶은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냥 제 기억 속에 있는 케이스를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자동화된 공장을 들어갔었을 때 이제 그걸 바라본 크리에이터 분들 몇몇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로봇으로 완전 자동화된 공정과 사람이 들어가는 공정이 완전 분리돼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것들이 완전 분리돼 있는데, 실제로 미래를 가게 되면 이런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협동 로봇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된 것보다는 협동 로봇은 로봇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는 로봇.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좀 도와주면서 알겠어요. 사람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이제 그거 하나의 단초였는데, 그걸 이제 결국에는 크리에이터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난 그걸 본격적으로 사업화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창업하신 케이스도 협동 로봇 있었죠. 만드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나왔어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실제로 제품은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제품들을 이제 또 다른 여러 기업들과 세일즈를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초기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과정이죠. 제조에 필요한 로봇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네, 로봇이다. 맞습니다. 그런 물류 로봇,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Color me wild, won't sing no blues. Keep it safe, child. Go and break all them rules. Come on, we won't live forever. Get up, get crazy, let loose, set yourself free. Get up, get crazy. Set yourself free.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뭐 전문가 강의를 듣거나 산업 현장을 가보거나 거의 매주 단위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자유자재로 자기가 떠오르는 질문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저희 플랫폼에서 그렇습니다. 야, 그거 괜찮은데요? 저도 한번 응모해 볼까요? 하십시오. 저도 질문을 아주 잘하는 편인데. 굉장히 환영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0명이 그럼 뭐 1년 단위로 활동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1년 단위로 활동하고요. 본격적인 이제 활동 기간은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본 프로그램들이 이제 쭉 예. 진행이 되고요. 예.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보통 전시회 겸 페스티벌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때 아까 선발됐던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본인이 이제 만든 전시 작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뭘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도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분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냥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선발은 하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뭔가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 프로젝트를 최종 전시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1년의 어떤 코스가 끝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선발하고 연중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그 교육의 기회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들도 던지시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한 8월, 9월
부터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드시는 거죠. 개인의 작품을. 네, 맞습니다. 개인의 작품들을 만드시고 어떤 것들은 다른 크리에이터랑 같이 콜라보 협업하기도 해가지고 하고. 예, 협업해서 작품들을 만들기도 네, 하시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10월 달에 있는 어떤 전시회, 예. 페스티벌 형태에서 이제 같이 다 한 번에 모여서 이제 그것도 대중한테 공개하고 쉐어하는. 네. 그러면 뭐 평소 무용가는 거기서 자기 무용하면 되는 거네요. 어찌 보면. 네, 무용을 직접 하시는 프로젝트도 있었었고요. 네, 그것들을 이제 레코딩 해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의 그 어쨌든.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네. 그건 어찌 보면 예술가, 뭐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기업 차원의 지원, 후원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술 활동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것도 겸비가 돼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를 저희가 결국엔 이제 그 예술품을 감상하면서 영감이라는 것들 되게 많이 얻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본인 스스로 느꼈던 그 영감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작품화하시고 그 작품들을 저희가 대중 그다음에 저희 뭐 임직원들 기업 입장에서는 임직원들까지 초대하는 어떤 전시회를 알겠습니다. 염으로써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그런 것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분들도 요 과정에서 각종 신기술 분야의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응용한 자기 작품, 네. 자기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그럼 그 프로젝트화 결과가 나온 작품이 기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이게 벌써 지금 17년부터라고 그러면 한 5년, 6년째 지금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있습니까? 뭐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라이다 프로젝트가 하나가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입니다. 예. 이 사람의 눈과 같이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물체들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라이다인데. 핵심 기술이죠. 네. 그거 없으면 자율주행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라이다를 활용해서 한 크리에이터 분이 좀 다르게 보신 거죠. 보통 이제 라이다는 자동차에 붙어 있으니까 도로상으로 움직이면서 도로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이제 디텍팅을 하는, 이제 찾는 이런 이제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예술가시니까 뭐 라이다를 메고 내가 산에 올라가 본다던가, 라이다를 메고 다른 세상, 그러니까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비춰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던가 했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조금 굉장히 이제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본사 건물에 이제 전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맨 라이다에 찍혀 있는 영상들,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그 영상들을.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의 눈으로 늘 보던 이제 도로와 물건과 뭐 빌딩들 이런 것들을 라이다의 눈으로 다시 보면 어떻게 보이나가 굉장히 좀 신선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비단 자율주행차라는 데만 쓸 필요는 없겠다. 그러네요. 여러 군데 쓸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도로상에서 다니는 거 말고도 이제 빌딩 안에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예. 이 센서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또 영감이 됐었던 게 가장 좀 기억에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빌딩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로봇 만들려면 그런 게 꼭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지금도 거군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하시죠. 예. 로봇에서. 근데 그게 이 크리에이터분이 그런 발제를 하셨던 게 18년, 19년 뭐 그때였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이런 그 내부에서도 빌딩 내부에 다니는 로봇 같은 것들 기술이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라이다 기술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새로운 어프로치, 그 새로운 시도였던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한 4,500명이 응모해서 한 20명 뽑아가지고 각종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 또 그분들은 나름 또 거기서 영감을 받은 자기 프로젝트를 해서 전시하고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작품 전시를 끝으로 한 다음에 뭐 예. 마지막에는 항상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홈커밍 파티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문 활동을 하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까지 매년 뭐 10에서 20분씩 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인 저희 동문회라고 하는 요 멤버들이 저희가 한 120명 정도 그렇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계속 교류하고 활동하는 게 또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해 저희 플랫폼에 머물렀다 간다가 아니라 그 플랫폼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의 니즈라던가 기업의 생각들도 굉장히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년의 교감이 네,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 교감을 이어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어떤 첫 해의 어떤 활동들이라면 이 동문분들의 활동들은 좀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뭐 에어모빌리티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에어모빌리티를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라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동문분들한테는 던질 수가 있는 거죠. 1년 동안은 그냥 다양한 경험 함께 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네. 그게 거치고 나면 우리 회사가 요즘 이거 고민인데 자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형 질문자로 바뀌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차고요. 네. 3년 차, 4년 차 계속 이어지나요? 사실은 뭐 3년차, 4년차가 특별하진 않습니다. 동문 활동 안에서 저희가 이런 이제 저희와 같이 호흡하면서 알겠어요. 질문하는 그런 그럼 프로그램. 그 동문 풀은 계속 넓어질 테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나 또 새로운 기술자나 이런 분들을 폭넓은 자문위원단을 구축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회사 그렇게 입장에서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뭐 그렇게 예술적 발상으로 질문 던지고 또 회사가 필요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분들의 의견 듣고 이 단계들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게 기업의 목표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까지 된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예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휠체어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휠체어? 네네. 이 얘기도 처음 듣는데. 네. 저희가 19년도에 저희 이제 크리에이터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굉장히 세상에는 많은 내비게이션들이 있는데 반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내비게이션은 없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 네. 그런 거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이제 AI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기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 시각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 자체도 굉장히 좀 저희한테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동평등권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휠체어라는 게 보면 이제 전동 휠체어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화돼 있긴 하지만 꽤 무겁고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전동 휠체어 그 무거운 걸 들고 가기는 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에 못 실어요? 근데 싣는 거는 가능한데 돈이 워낙 네, 많이 맞습니다.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해외 가서도 그 전동 휠체어를 계속 들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접이식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접이식 휠체어는 어디든 휴대할 수 있는 가벼운 물건이죠. 그래서 이분이 맨 처음에 제안하셨던 거는 그 전동 휠체어도 갖고 있는 문제가 많다. 근데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이동평등권을 주려면 실제로 접이식 그 휠체어에다가 인휠 모터라고 하는 이 바퀴 자체가 이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손으로 미는 접이식 간단한 모터를 맞습니다. 달아보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동 휠체어보다는 가볍지만 네, 맞습니다. 굴러간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동 휠체어 컨셉을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간 거죠. 자율주행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비게이션 장착하면 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자율주행 휠체어를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휠체어가 다니는 곳들이 뭐 또 대로 같은 데도 있겠지만 건물도 많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었던 게 이제 미술관하고 병원, 미술관하고 병원 안에서 자율주행 휠체어를 한번 움직여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대학에 있는 그 자율주행 개발하는 기술팀,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질 수 있는 앱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 다음에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 자율주행 휠체어를 저희가 뭐 프로토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뭐 미술관과 병원에서 한번 이제 동작도 해보고 운행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또 잘하면 하나의 시장도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장차. 네. 시각장애인들도 그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렇게도 기술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또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또 하나의 이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제로원 시티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로원 시티? 네. 그래서 이게 미래에 있는 가상 도시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차가 됐건 뭐 로봇이 됐건 뭐 이런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그 비행기가 됐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좀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라던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 도로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은 간섭을 일으키기 그렇죠. 때문에 당장 이 기술들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상상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거는 제로원 시티라는 가상의 세계를 한번 가상의 도시를 가상의 도시를 만들어 보자. 예. 그거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로 그런 기술들을 만들었고요. 메타버스 같이 만든 다음에 그 도시 안에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 그렇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직접적으로 같이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 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도시를 구상해 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예. 실제로 기획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걸 차량 안에다가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행사 때 전시 행사 때 예. 그걸 대중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었습니다. 예. 에어 모빌리티 새로운 시장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테스트 해봐야죠.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원래 이 팀장 맡으시기 전에 어떤 업무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학교 때는 전기전자 이제 전공을 그냥 네. 학부생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업에 입사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연구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하라고 이제 그 일을 준 건 특허 업무를 줬었어요. 특허. 네. 그것도 기술을 알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나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볼 수 있었던 예,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됐었으면 아마 뭐 하이브리드 차라던가 아니면 그 전기전자 관련된 일부 부품에 대한 것만 이제 연구 개발하는 뭐 연구원이 됐을 텐데 특허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네, 접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소 기술, 그 다음에 이제 EV 배터리 기술, 그 다음에 뭐 차량 내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전기전자 장비들, 그 기술들, 예, 예. 소프트웨어들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다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예술가들하고 협업하는 팀을 맡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일단 처음에는 제일 무서웠던 건 제가 이분들하고 잘 교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걱정은 정말 많이 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게 이 크리에이터 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쉽게 간섭하려고 하거나 뭔가 가르치려고 들으면 안 된다. 항상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일단 좀 막연한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팀장이 되자마자 그때만 해도 이제 코비드가 막 터지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행히 그래도 한번 저희가 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만나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이제 그날 이제 회식을 했는데 저도 아마 대학생 때 이후로는 그런 경험이 처음인 것 같은데 6시에 회식을 시작해서 제가 강남에서 회식을 시작했었거든요. 홍대에서 새벽 4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순수한 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막연하게 되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분들도 저한테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고. 네. 그 사이 그 몇 년 동안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고 성장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 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많이 공부를 하려고 또 노력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무슨 정책 자문을 하신다고요? 뭘 하십니까? 뭐 너무 영광스럽게도 뭐 저도 이렇게 뭐 전문 지식이 길진 않지만 제 경험들을 아마 좀 공유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내에 보면 사실 여전히 아트가 그 예술계 쪽이 좀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진흥원한테 이제 제가 드리는 어떤 자문은 좀 그렇고 조언 정도라고 하면 진흥원이 어떤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업 입장에서 이런 예술가분들을 선발하고 후원하지만 사실 이걸 더 넘어서는 것들은 이제 진흥원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예술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플랫폼으로까지의 교육진흥원이 돼달라. 네.
워낙 이제 요즘은 예술계에서도 이런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럼요.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아마 기업에서의 뭐 협력이라던가 필요한 적절한 조언 이런 것들을 아마 필요로 하셔서 저를 이제 초대해 예. 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보다는 본질적으로 이 예술계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라는 걸 워낙 많이 느끼다 보니까 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플랫폼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워낙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데 그 빠르게 기술들을 캐치업하는 그 따라가는 그걸 이미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쩔 때는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흥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술계 안에서 그런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중앙에 있는 그렇죠. 역할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근데 이것들을 좀 잘 수행하시려면 저는 진흥원이 꼭 좋은 공간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지금 있어요. 공간이 부족합니까? 뭐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보다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런 그 다양한 그 협업이라던가 활동들을 진행하려면 뭔가 같이 만들어보고 뭐 학습하고 그래야죠.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은 체험이 중요한 거라서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체험해보고 만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그 회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팀장으로 지금까지는 함께 안 했던 예술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 가서는 문화예술 분야 쪽 전문가분들한테 이 회사나 기술 쪽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달라 그런 요구인 것 같네요. 너무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AI, 디지털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교육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예술계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AI 기술을 워낙 가장 핫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칠 어떤 영향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이게 바로 아주 직접적인 대답은 아닐 수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 카메라가 맨 처음에 나왔었을 때 이 예술계에서 굉장히 많은 반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화가들 못 먹고 살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돌이켜 보면 그 카메라가 나옴으로 인해서 화가들의 화풍 같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 또 카메라 자체를 또 예술로 활용하는 그럼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가 온 거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런 기술들을 다르게 보는 시선, 시각 이런 것들이 아마 예술계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 시대의 어떤 기술들과 예술들이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같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예술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AI 쪽에서도 예술가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많이 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사실 이제 저희 목표는 이 플랫폼이 창의 인재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비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에 정말 좀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양한데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자연스럽게 찾아와서 자기가 어떤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도 마음껏 던지고 예. 또 누군가는 그 질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고 그렇죠. 사업화하고 뭐 그런 이제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네. 자, 맡고 계신 그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서의 다양한 그 아이디어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들이 무궁무진하게 쏟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려면 결국은 서로 다른 분야끼리 손을 잡고 합치는 협업 이거밖에 없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